자, 오늘 입시학 쪽에서는 화학 반응의 반응열,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수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단어는 뭐였습니까? 하면 상태편이었어요. 상태편에 대해서 기체 상태에 대해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그리고 용액, 특히 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들로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의 반응편인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 에너지 출입이 수반됩니다. 즉 흡열일 수도 있고 발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빠릅니까 하는 반응 속도도 있을 것이 있고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즉 가역 반응일 경우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평형, 화학평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겠습니다. 이 화학평은 산염기에 대한 화학평과 산화반에 대한 화학평으로 이렇게 크게 반응편은 5개 단계로 분되고 있어요. 일단 오늘 반응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죠. 여러분들이 화학원의 큰 3단원에서 보면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결합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봤죠.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결합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련의 화학 반응은 원자 간의 결합을 세력이 끊고 즉 결합 에너지만큼 집어넣어서 끊고 새로운 화학 결합이 일어나면서 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반응은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수반되는데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주로 열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동화작용하면서 많이 배워왔던 놈이 되겠죠. 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서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주로 열이 방출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반응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발열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발열 반응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소되는 반응이 있겠죠. 산염기 중화 반응도 있겠네요. 뭔가 썩어나간다는 부식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겠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과학에서 많이 봤던 세포 호흡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엔간한 반응들은 발열인데요. 그래서 차라리 흡열 반응의 몇몇 가지 예를 기억해 놓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흡열인데 확실히 챙겨 갈 만한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시키네요. 뭡니까? 물의 전기 분해 과정입니다. 물의 전기 분해 과정은 전기 에너지 집어넣어서 올리는 다시 말하면 흡열 반응이 되겠다는 거죠. CO2 이산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빛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포도당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네요. 개수 안 맞췄습니다만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예, 그렇죠. 빛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광합성 과정입니다. 광합성 과정은 흡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탄산칼슘에다가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다시 말하면 가열해서 열분해시켜서 CO 산화칼슘과 이산탄소 만드는 과정 탄산칼슘의 열분해 과정 열에너지 집어넣는 흡열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흡열 반응으로 기억하고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 양단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적어놨죠.
예를 들어서 반응물로 CH4 메테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산소 붙여가지고 CO2 이산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수 맞추자면요, 뭐 이렇게 하면 개수가 맞춰지겠죠. 관심 있는 건 우리는 뭡니까? 이제 여기다가 열을 붙이겠네요. 열 화학 반응식 하겠네요. 이 반응 통해서 열 에너지 출입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충분히 알다시피 메테인은 연소 반응입니다. 따라서 반열인 건 알겠죠? 플러스 Q 이렇게 적어주면 반응 열, 반응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열 화학 반응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kJ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실제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열 화학 반응식은 했는데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다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귀찮게 그지없죠. 그랬습니까? 뒷꼬랑지에다가 이거 다 들고 다니는 거. 우리가 발열량으로 사는 것은 반응물 A에서 B로 갈 때 플러스 Q 하면 발열될 수 있겠고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Q 적어놓으면 이거는 흡열 반응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테인을 내가 2g 태웠는지 1몰 태웠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좀 없네요. 네. 우리는 열 화학 반응식에서 반드시 챙겨 들고 나가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발열인지 흡열인지 부호. 발열인지 흡열인지 부호. 그리고 1g 태웠는지 1몰 태웠는지 1리터 태웠는지 개수. 그래서 메테인 1몰을 태웠을 때 100kJ 나온다고 하자. 그럼 2몰을 태우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하면 200kJ 나오겠죠. 당연히 정비례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방식을 챙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일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응물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발열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적어놨을 때 이렇게 Q를 계속 다 들고 다니는 것은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별도 표를 하나 만들 때 엔탈피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엔탈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엔탈피 값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화학 발전에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알겠어요. 델타 H 엔탈피의 변화량은 알겠어요. 반응물이 진짜 엔탈피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엔탈피 변화량. 여러분 변화량은 처음 빼기 나중입니까? 나중 빼기 처음입니까? 당연히 나중 빼기 처음이죠. 엔탈피 생성물 빼기 엔탈피 반응물 됩니다. 뭐 결국엔 생성물의 건 B가 되겠죠. 반응물의 것은 A가 되겠네요. 발열이었다고 한다면 이 값이 반응물 A의 엔탈피입니다. 마찬가지 생성물 B의 엔탈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값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놈의 델타 H 변화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량은 발열인 경우에 이 변화량은 양의 값입니까? 음의 값이겠습니까? 그렇지. 0보다 작은 음의 값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 이렇게 Q를 들고 다니는 거 물론 나쁘진 않으나 콤마 찍고 델타 H 이렇게 적어준다면 마찬가지. 그래서 음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면 발열, 델타 H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이 양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면 흡열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반응도 이렇게 쓸게요. 콤마 찍고 델타 H 하면서 마이너스 100kJ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메테인 1몰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100kJ만큼 열이 마이너스 방출되었네, 발열이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반응열의 종류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하겠습니다. 델타 H 엔탈피 변화는 반응열의 종류입니다. 일단 먼저 연소 반응에 필요한 연소 엔탈피가 있을 것 같네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화합물을 만들어야 돼요. 생성 엔탈피가 있겠고요. 그 화합물을 분해하고 싶어요. 분해 엔탈피. 산림이 중화반응을 관여하는 중화 엔탈피. 그리고 물에 녹을 때 용해 과정에서의 용해 엔탈피. 이렇게 화학 반응의 열의 단 5가지 정도를 소개해 볼까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 엔탈피. 이거죠. 뭔가 태운대요. 기본적인 연소 반응은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당연히 발열이죠. 기본적인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태울래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개수를 세워야 됐잖아요. 1몰당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H4 플러스 2개 O2 그렇게 해서 CO2 하나하고 H2O 2개가 만드시는 이 과정에서 콤마치고 델타 H 쓴다면 마이너스 100kJ 쓴다면 메테인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100이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수소하고 산소 반응시켜서 H2O 물 만들겠습니다. 2개의 수소, 1개 산소, 그래서 2개의 H2O 이렇게 쓸게요. 콤마 찍고 델타 H를 썼습니다. 마이너스 90 적어줄게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썼다면 수소 연소 엔탈피는 1몰당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45. 그렇죠. 개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호하고 개수. 이건 수소를 2볼 태웠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델타 H 연소라고 쓰면서 CH4 메테인을 썼다면 이거 그대로 마이너스 100을 쓰면 되겠고요. 수소를 썼다면 이 반응은 수소 2몰 태웠을 때 9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5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탄소 플러스 산소를 통해서 CO2가 만드실 때 델타 H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70 써봤습니다. 탄소 연소 엔탈피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70. 네, 이건 마이너스 70 그냥 쓰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뭔가를 태운다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가 하나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연소 반응식을 써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C2H6 하겠습니다. C2H6 하겠습니다. 이것의 연소 엔탈피가 마이너스 120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 숫자 내 맘대로 역시 적는 겁니다. C2H6에 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써주십시오. C2H6 이거 태우겠다고요. 다음에 산소 붙여서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탄소 2개네요. 이산탄소 2개 만들겠고 수소 6개랍니다. 3개 물 하면 되겠죠. 산소 이개수를 세보니까 4개, 3개 합이 7개입니다. 2분의 7 쓰면 되겠네요. 쓰고 델타 H 마이너스 120kJ 뭐 이런 식으로 써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거 분수로 쓰지 않고 정수단위로 바꾸기도 하겠죠. 2개의 C2H6 플러스 7개의 O2 그래서 4개의 CO2
6개의 H2O. 이럴 때는 델타 H가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24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뭔가를 태우겠다 하는 연소 반응에 대한 연소 엔탈피를 소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소, 뭔가 탄다? 예, 이거 알려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쓰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면 화학 반응식이라 했습니다. 화학 반응은 기존의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는 원자의 재배열이 한다. 중3 내신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화학 반응에서는 분명히 열의 출입이 수반된다 했습니다. 그럼 물리 변화에서는 열의 출입이 수반되지 않을까요? 되는 경우도 있어. 물리 변화도 에너지 출입이 수반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봤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됩니다. 흔히 말하는 녹는다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물변화, 요 상변화에 대해서 이름 융해 과정이죠. 융해를 흡수해야 될까요? 방출해야 될까요? 네. 흡수해야 되겠죠. 흡연이에요. 내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하면서 상태가 올라갑니다 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요. 상태가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즉 흰색으로 쓰는 거는 이제 흡열 반응을 쓸 것이에요. 액체에서 기체가 된답니다. 상태 변화 이름 뭐예요? 기와. 그렇죠? 기화. 그래서 마찬가지 기화액을 흡수해야 되겠습니다. 뻔하게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올라가는 승화 역시 승화액을 흡수해야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내려옵니다. 상태가 내려오네요. 에너지를 방출하겠습니다. 기체에서 액체, 요게 액화열이 되겠죠. 액체에서 고체, 음구, 역시 음구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기체에서 고체로 직접 내려온 것 역시 발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여기 상태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두 개의 수소하고 한 개의 산소 반응해서 H2O가 기체가 되었다고 하자. 다시 말하면 수증기가 만들어졌다고 하자. 수증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냥 액체 상태의 물방울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액체 상태의 물방울도 똑같은 에너지 레벨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액체 상태의 물방울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열이 방출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크기만 따진다면 델타 H에 마이너스 90에 놨네요. 얘가 90이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만약 H2O가 기체 상태에서 H2O 리퀴드 액체 상태로 액화되는데 액화열을 5만큼 방출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둘의 차이는 물 두 개니까 10만큼 차이 나는 것이겠습니다. 액체 상태가 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될 것 같습니까? 이게 90이고 또 10 차이니까 이만큼은 100이 되겠죠? 즉 여기서 내가 이거를 기체 상태라고 했는데 만약에 두 개의 수소 플러스 한 개의 산소 해서 두 개의 H2O 리퀴드 했다면 이 경우 델타 H는 마이너스 100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소 연소 엔탈피가 선생님 아까 당시에 마이너스 45를 했잖아. 그럼 이 경우는 마이너스 50 될 거 아니야. 예.
어떤 온도 및 어떤 압력인지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0도씨 1기압에서 했다면은 0도씨 1기압에서 했다면 액체 상태의 물로 얻어질까요? 아니면 수증기로 얻어질까요? 0도씨 1기압에서 이 실험을 했다면 물로 얻어지겠죠. 알겠어요? 만약 120도씨 1기압에서 했다면 이걸 얻어졌을 거예요. 상황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물이네요. 대부분 뭐 이산화탄소 액체로 떨어져서 이산화탄소 고체로 떨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물은 온도에 따라서 액체 상태의 물인지 기체 상태의 수증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상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관심 있는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라는 이름입니다. 일단 용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성 엔탈피는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로부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화합물 1몰개가 얻어졌을 때 발휘하는 엔탈피 변화량, 이게 생성 엔탈피입니다. 탄소에다가 산소 붙여서 CO2를 만들었어요. 쌤 아까 이거 당신 탄소 연소 반응이라고 썼잖아, 그지? 근데 탄소 연소 반응이면 이건 동시에 CO2 이산화탄소의 생성 반응입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0 그대로 쓰면서 이거는 탄소의 연소 엔탈피이며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가 되겠네요. 델타 H 생성. 그러면서 CO2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70을 주는데 이건 탄소의 연소 엔탈피나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나 같은 값이다라는 거죠. 즉 나중에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를 찾으려고 하는데 주어진 게 연소 엔탈피가 있다면 탄소의 연소 반응이나 이산화탄소의 생성 반응이 똑같네, 이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탄소의 동소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요. 동소체 한정비 원자로 구성되어 있대. 원자들 배열이 달라서 서로 다른 물질, 탄소 다이아몬드, 탄소 흑연, 탄소 그래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이었는데요. 이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 가장 안정한 놈은 흑연이에요.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는 흑연보다 에너지가 높다는 뜻입니까? 낮다는 뜻입니까? 낮다. 안정한 원소 상태가 있잖아. 가장 안정한 원소 상태는 흑연이었습니다. 나머지 탄소, 다이아몬드는 좀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탄소 적은 놈은 흑연의 연소 엔탈피예요. 흑연의 연소 엔탈피가 즉 흑연 탄소가 CO2가 되는 과정에서 70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탄다면 70보다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로부터 내가 원하는 물질 1몰을 얻어낼 때 엔탈피 변화량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두 개의 수소하고 한 개의 산소 통해서 두 개의 H2를 만들었어요. 콤마 찍고 델타 H가 마이너스 90 주었습니다. 예, 아까 저기 썼던 식이에요. 이건 수소 연소 반응이며 동시에 물의 생성. 참고로 요거는 내가 기체 상태였으니까 수증기의 생성 반응이기도 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수소 연소 반응식이나 동시에 수증기의 생성 반응식입니다.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 어떻게 쓸래요? H2O 가스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 어떻게 쓸래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볼 때 H2O 리퀴드 액체물의 생성 엔탈피 이건 어떻게 쓸래요? 마이너스 50. 그렇지, 마이너스 50 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부호, 반려인지 협인지 부호 그리고 1몰 만드는지 2몰 만드는지 또는 2분의 1몰을 태웠는지 개수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화의 연소 엔탈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0하면 되겠죠? SO2의 생성 엔탈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하면 될 거예요. SO3의 생성 엔탈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20이요? 아까 생성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안정한 원소 상태 물질로부터 했습니다. SO2는 원소 상태 물질이 아니에요. 즉 SO3의 생성 엔탈피를 쓰려고 하면 안정한 원소 상태니까 황과 산소부터 이렇게 얻어줘야 됩니다. 이게 생성 엔탈피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황이 산소와 반응시켜서 SO2가 될 때 얼마만큼 내려옵니까? 하면 60 내려왔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SO2가 SO3가 되는 과정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40 그 두 개잖아요. 한 개당 SO3를 내려오려면 얼마 내려옵니까? 20 내려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3산화황 SO3의 생산 엔탈피는 마이너스 8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에요.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로부터 내가 원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SO2는 이거는 SO2의 연소 반응은 될지언정 SO3의 생성 반응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이런 것들은 수소 연소 반응이며 동시에 물의 생성 반응이잖아. 이산탄소의 생성 반응이며 동시에 흑연의 연소 반응인 것, 탄소 연소 반응인 것인데 이 반응은 SO2의 연소 반응식은 될 수 있을지언정 SO3의 생성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분해 엔탈피는 뭡니까 하면 화합물을 다 분해해서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 화합물 일몰을 완전 분해해서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로 바꿀 때 필요한 엔탈피,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생성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CO2의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71이잖아. 그럼 CO2를 완전 분해서 탄소와 산소 상태로 바꾸기 위해선 플러스 70이 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성 엔탈피와 분해 엔탈피는 완전히 반대값을 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CO2의 분해 엔탈피가 얼마예요? 그럼 CO2의 생성 엔탈피 찾아서 부호바꾸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탄소 여조 반응이 이산탄소의 분해 반응의 이격 반응이 될 테니까 그런 걸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다른 것들은 반응물이 누구입니까? 생성물이 누굽니까에 따라서 엔탈피가 다 다르죠. 근데요, 산림의 중화 반응은요,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 만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달리 중화 엔탈피는 딱 한 개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H 이거 마이너스 50 이렇게 쓰겠다고요. 역시 숫자 내 맘대로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무엇이 분해되는지, 무엇이 생성되는지, 무엇이 연소되는지에 따라 다 다른 값입니다. 만은 기본적으로 중화 엔탈피는 딱 한 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용해. 여러분들 용해라는 이름이 뭡니까? 용해라는 용어가 용해는 용매,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화학 반응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물리 반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다루는 것은 나중에 화학 평형할 때 저 용해가 꽤 중요하게 다루시게 됩니다. 일단 용해 과정도 물리 변화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용매는 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물질 1몰이 물에 녹을 때 그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용해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해 과정의 엔탈피 변화는 모든 기체는 발열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모든 기체는 발열 과정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고체나 액체는 흡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 해놨으니까 예외되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발열인 고체 물질들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고체 물질을 집어넣는데 발열된대. 어떤 거 있을까요? NaC. 수산나트륨이 있습니다. 참고로 염화나트륨은 흡열입니다. 염화나트륨의 용해 과정이 흡열인 걸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뭡니까 하면 아이스크림 만든다면 우유를 얼리려고 합니다. 근데 얼음 이렇게 놔두고 얼음을 놔두고 올 놔두고 여기에 우유 놔두고 섞었어요. 이 우유 얼까요? 잘 안 얼어요. 근데 소금을 한 뭉텅이 굵은 소금을 얼음 위에 뿌리고 그 다음 우유 넣고 저으면 우유가 얼어요. 왜 그럽니까 하면 그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는 과정이 흡열이다 보니까 우유한테서 열을 뺏어서 우유가 빨리 얼도록 해줍니다. 염화나트륨은 흡열입니다. 반면 수산나트륨이 발열이에요. 염화칼슘도 역시 발열인데요. 염화칼슘 겨울철에 눈 올 때 제선제를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이 있던 자리 보면 눈이 동그랗게 녹아 있는 걸 봅니다. 염화칼슘이 녹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어서 그 주변을 녹였다는 뜻이에요. 산화칼슘 이것도 역시 발열 반응입니다. 산화칼슘을 물 넣으면 열나요. 이걸 이용한 게 있네요. 여러분들 몇 년 있다가 이걸로 밥해 먹을 거예요. 뭘까요?
예, 맞아요. 대부분의 액체가 역시 흡열이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 발열되는 액체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산입니다. 황산도 물에 녹는 과정이 엄청난 발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산을 물킬 때에는 황산 담은 그릇에다가 물 붓는 게 아니라 물 담은 그릇에다가 황산을 조금씩 붓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열이 방출되다 보니까 황산 담은 데다 물 부으면요 열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잘못하면 유리가 깨질 수 있어요. 깨진 유리 깔고 황산 4발을 적시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나 액체가 흡열인데 이 흡열인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미 한번 공부해봤지만 용해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 상승 곡선 있잖아요. 이거 흡열인 놈들이에요. 그러면 기체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 내려오죠. 발열인 거예요. 이래서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170페이지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